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공판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농업계 지원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잠시 뒤 관련 내용 들어봅니다.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 둔화와 저물가 상황이 악순환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까이 연장해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산 절벽에 따른 르노 삼성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방금 전 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이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정윤영 기자. 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끝났다고요? 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는데요. 첫 공판이 방금 전 11시쯤 끝이 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9시 30분경 법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답변을 남겼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네, 이번 파기환송심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죠. 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준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2심은 뇌물 공여액을 36억 원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이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본 2심과 86억 원으로 본 대법원,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7%로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기록한 1.8%도 당시 사상 최저였는데 한 달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 하락하고 11월까지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진다는 전망에 소비자들의 기대치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물가 인식도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치인 1.8%, 현재와 비교한 1년 뒤 물가 수준 전망도 132로 2016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면 경기 둔화를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유발돼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인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표 물가가 계속 낮은 수준을 나타낸 영향이 컸지만 물가 인식은 여전히 100을 넘어 체감 물가는 높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8.6으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8월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두 달째 상승세인데요. 오름세이긴 하지만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는 비관적이라는 뜻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입니다. 현재 경기 판단은 72, 향후 경기 전망은 77로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올랐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주가도 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정부가 결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공식 포기 발표로 1995년 WTO 가입 때 농업 분야에서만 유지하기로 했던 개도국 지위를 24년 만에 내려놓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을 받으면서 얻었던 혜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포기를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개도국 지위 유지가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제적 위상 감안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협상 시 개도국 특혜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대신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지원책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농민단체는 항의 시위를 지속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향후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이 결정될 경우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 둔화에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2차 배터리 논란이 있는 전지 사업의 부문은 깜짝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LG화학의 실적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LG화학은 2019년 3분기 영업이익이 3,8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이 나빠져 수요가 부진하면서 지난해보다 36.9% 감소했는데요. 다만 1, 2분기 연달아 1,0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전지 사업 부문이 깜짝 흑자 전환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서 연달아 나면서 아무래도 전지 부문의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감안하면 정말 깜짝 실적 아닙니까? 네, 소형 IT 전지 출하를 확대하고 전기차 신모델 전지 출하를 본격화하면서 실적 상승에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다만 ESS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지난 6월 정부의 안전대책 이후에도 ESS 화재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국내에서 ESS 매출은 거의 없을 걸로 본다면서 해외 매출은 50%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2차 젠지 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등에서 공격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과 일본 업체들은 최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기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세 곳은 모두 사용량이 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8.8%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7.4%포인트 늘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의공항 면세점의 주류와 또 담배 판매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이번 성과로 롯데면세점은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롯데면세점이 싱가포르에서 면세점 운영권을 결국 손에 쥐었네요. 네, 롯데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의공항 1에서 4터미널 담배와 주류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총 6년 동안 입국장과 출국장에서 술과 담배를 단독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가 운영하게 될 매장은 롯데면세점 해외 매장 가운데 가장 넓은 8,5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롯데는 6년간 총 4조 원가량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기준 세계 6위인 창의공항은 한 해 이용객이 6,157만 명이나 되는데요. 세계 7위인 우리 인천공항보다 4만여 명 많은 수준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 이런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롯데면세점이 지난 8월 창의면세점 입찰전에 참여한 신라면세점과 독일계 하이네만을 따돌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인 듀프리는 참여하지 않았고 기존의 사업권을 가졌던 미국계 DFS는 계약권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는데요. 싱가포르 당국이 술과 담배의 면세 한도를 줄이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초기 비용도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창의공항은 입찰 조건으로 250억 원가량의 초기 예치금과 월 기본 임대료에 매달 추가 임대료 부담 등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롯데가 이 같은 비용 부담을 넘어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생산 절벽에 직면한 르노 삼성 자동차가 추가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르노 삼성이 실적 부진 때문에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삼성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7일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내년도 경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측은 노조의 3가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1안은 이번 달부터 적용하고 있는 시간당 생산 물량을 45대로 유지하되 조합원들의 연차 30일을 소진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시간당 생산 물량을 35대로 낮추는 방안, 또 시간당 생산 물량을 60대로 올리고 근무 체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3안을 제시했습니다. 르노 삼성 측은 1안을, 르노 본사는 3안을 효과적인 구조 조정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력 재배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측이 이렇게 추가 구조 조정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 실적 부진에 더해 내년도 후속 물량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르노 삼성차 생산량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던 닛산 로그의 위탁 생산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후속 물량 배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배정을 받더라도 내년도 말부터나 위탁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노조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조는 사측이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닛산 로그 생산이 예견됐지만 사측이 신차 생산 및 개발 투자를 전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조는 일단 시간당 생산 물량 조정 중단을 요청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본 뒤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에서 균열이 발생해서 일부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보잉사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을 빚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보잉사의 비행기에서 균열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보잉사의 비행기 중 9대에서 균열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토부가 보잉사의 B737NG 모델 42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의 비행기에서 균열이 발생됐습니다. 균열이 발견된 곳은 항공기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잉사의 비행기 결함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와 올해 3월 에티오피아에서 보잉사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기체는 이번에 균열이 발견된 모델과 같은 계열인 B737 맥스8인데요. 소프트웨어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기체를 운용하던 이스타 항공은 해당 기체 2대의 운항을 중단하고 아직까지 공항에 세워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결함들이 승객들 안전과는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국토부는 이번에 점검하지 않은 기체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B737NG 기체는 150여 대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앞으로 운항이 중단되는 비행기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의 국제 항공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반일 감정으로 일본 노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올해 겨울철의 항공편 스케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국제선은 국내에 96개 항공사가 모두 378개 노선을 운항합니다. 주간 왕복을 기준으로 운항 횟수는 4,980회가 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회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260회로 전체 운항 횟수의 4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일본과 베트남,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선은 8개 항공사가 22개 노선에서 1,825회 운항하는데 저비용 항공사 에어서울이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네, 국제선 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본 노선이 좀 더 크게 줄었다고요?
네, 일본 노선은 주 939회 운항되는데요. 지난해 겨울철이나 올해 여름철과 비교하면 4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일 감정으로 일본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항공사들도 노선을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중국 노선은 지난해 겨울철보다 운항 횟수가 122회 늘면서 일본을 밀어내고 운항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번 겨울에 중국 노선이 많이 신설됐는데요. 자연관광으로 관광 수요가 있는 장자제와 난퉁 노선과 상하이와 가까워 비즈니스 수요가 있는 리니 노선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항공사들이 노선 다변화에 나서면서 동남아 노선의 운항 횟수도 증가했는데요. 휴양지인 푸꾸옥 노선이 신설된 베트남은 운항 횟수가 126회 늘었고 필리핀도 골프 여행지로 각광받는 클락 노선이 추가돼 운항 횟수가 66회 늘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내년 3월부터 잠시 정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을 45일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 정지 기간 여객 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필요시 임시 증편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KB증권의 홈트레이닝 시스템 HTS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냈죠. 이들 단체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KB증권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변론 기일이 오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민사 8 단독 심리로 진행됐는데요. 지난 7월 1일 사건이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에 이루어지는 변론입니다. 그동안 홈트레이닝 시스템 HTS와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 MTS의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이나 개별 소송은 많았지만 단체 소송은 이례적입니다. 소송가액은 7,200만 원으로 원고 한 명당 1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결렬됐을 때 KB증권 측 전산장애로 매도 타이밍을 놓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 사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어떠한 유무형적인 피해를 받았는지가 그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법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IT 핀테크 전략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5월 KB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였는데 이때 확보한 자료들이 그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HTS와 MTS 전산사고는 모두 61건으로 이로 인한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모두 97억 8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감사원이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인건비를 잘못 산정을 했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33억 원 정도를 삭감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류정훈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감사원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기업은행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직원 개인에게 주는 온누리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도 인건비에 포함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이를 빼먹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016년도 체육 행사를 하면서 기업은행 경영진은 직원 개개인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총액만 13억 8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전체 임금 인상률은 2% 정도로 정해졌는데 기업은행은 이 온누리 상품권 지급 관련 내용을 빼면서 전체 임금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지침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임금 성격의 상품권을 줬는데 안 준 것처럼 해서 정부가 정한 임금 인상률을 맞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빼야 하는데 오히려 포함을 시켜서 지적을 받은 사안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한 인상률에 맞추기 위해 임금 인상폭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인데요. 분모에 들어갈 직원 수를 더 늘려서 실제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오르지 않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통상 임금 인상률을 산출할 때 분모에는 직원 수가 영향을 끼치는데 1년 동안 신규 채용, 퇴사, 무급휴직자 등에 따라 이 숫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통상 무급휴직자는 퇴사자로, 복귀할 때는 신규 채용으로 하는데요.
문제는 2015년 직원 수에서 제외됐던 무급휴직자를 2016년에는 직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임금 인상률이 인위적으로 줄어든 효과를 만든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감사원이 이 당시 잘못된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라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기업은행이 금융위에 제출한 총 인건비 인상률은 1.97%로 당시 정부 기준인 2%를 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재산정 결과 기준을 0.49%포인트 넘어 33억 6,415만 원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내년도 기업은행의 인건비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금융위의 예산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CNBC 유정훈입니다.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조원 민정수석이 보유한 주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김 수석이 보유한 재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직전에 재직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관련이 된 겁니까? 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재산 공개에서 29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등록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주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가 카이 주식 2억 8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명날 경우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네, 김 수석 말고 다른 고위공직자들 상황은 어땠습니까? 김 수석과 함께 임명된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각각 11억, 12억가량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재산은 3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던 공직자는 허성주 교육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 병원장으로 재산이 219억 원에 달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결과를 잘 분석해서 다음 달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우정사업본부와 협상을 타결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던 전국우정노조가 사측이 노사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지난 7월 이뤄졌던 노사 합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총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노사 양측은 집배원 증원과 또 주 5일 근무제 시행, 업무 경감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1 시리즈가 오늘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SK텔레콤은 애플과 단독으로 제휴해서 단말 보험 상품인 T 아이폰 케어를 내놓고 KT는 단말 교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최고 10만 원 초반대에 그쳐 요금 할인 가입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084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7% 하락세입니다. 65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금 전 재판이 끝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0.3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5만 900원입니다. LG화학은 전지 부분이 3분기 깜짝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51% 상승세 보이며 3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로론티스의 FDA 허가 재신청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 면세점이 신라 면세점을 제치고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면세 운영권을 획득했다는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롯데쇼핑 이 소식에 1.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지금 9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지만 향후 업황에 대한 우려로 급락하고 있는데요. 4.7% 빠지며 2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